아, 이번 주에 3교시는 4교시까지 늘어나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그 녹음을 하다가 이 전원이 잠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전에 잠깐 전원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누구나 평가 척도에 대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그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도가 좀 확보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연구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신뢰성과 타당도가 아주 높은 거다. 그런 어떤 검사 도구다라고 검증되어 있는 도구를 바로 우리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평가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신뢰도 또 신뢰성과 타당도들을 검증하고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측정의 문항이나 방식, 또 결과의 도출, 그 다음에 분석 등이 정돈되어 있어서 반복 측정으로 인한 점수의 변화가 적고, 즉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개념적으로 잘 정의해 두고 있기 때문에 타당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 평가에 대한 통일된 또 일치되어 있는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다양한 평가 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어쨌든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또 사회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세로 또 연구하는 자세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서 잘 표준화되어 있는 도구들 뿐만 아니라 그런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실험에 참여해보는 또 우리 프로그램에 적용해보는 어떤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절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없다, 뭐 있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그런 도구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양적 변화나 질적 변화에 대한 어떤 효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의뢰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평가 근거나 영역을 정해서 적절한 방법을 좀 유연하게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어떤 평가자로서의 전문 역량들을 우리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좀 발휘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성과 지표로 활용하도록 제시한 척도집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60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표 1-13 척도 구성 소개를 좀 보면요. 영역별 주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아 개념 및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서는 구성 내용은 자기 효능감 척도, 자아 존중감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 생활 만족도 척도, 이런 표준 어떤 측정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표준 도구들 중에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건강에 관한 부분들은 스트레스에 관한 척도, 우울에 대한 척도, 자살에 대한 척도, 또 신체 건강 행동, 음주 심각성, 스마트폰 중독 등 이러한 기존에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측정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측정 도구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또 사회성에 관한 부분, 또 가족에 관한 부분, 또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부분, 또 커뮤니티 임팩트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자본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 또 지역 공동체 의식, 사회 통합 등과 관련되어 있는 표준 척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이런 척도들을 활용을 한다라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 이펙트, 영역별 주제에 관한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평가 지표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밖의 척도로도 다문화나 노인, 또 재활, 장애, 직무 등에 관한 어떤 다양한 척도들이 또 문화적응 스트레스, 성공적인 노화, 뭐 자활의지, 자원봉사 이러한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을 본인이 이제 새로 만들고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다양한 주제에 맞는 어떤 이런 표준 척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 그러면 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 또 타당도들을 좀 검증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제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에서 좋은 점수, 변화의 폭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균형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1993년에 카플란과 노튼이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존의 경제학에서
주로 다뤄왔었는데요. 재무성과 중심에서 이제 다차원적인 균형을 고려한 성과관리 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한번 틀을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해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나중에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에 결과 보고서들을 다 제출을 하죠. 아니면 백서 형태로도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각 결과치가 그 성과물들이 유의미성을 넘어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라도 이런 보다 그 다양한 균형성과 지표에서 바라보는 어떤 개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BSC 관점, 그 균형성과 지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균형성과 지표의 관점에서는 외부의 지표, 또 내부의 지표, 또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과정 중의 지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결과의 지표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 지표들을 만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원으로 보면 외부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 보면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재정지원처 등이 될 수 있고요. 내부의 그 평가 관점으로는 사회복지기관, 또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 또 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시성, 또 생산성,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성, 또 효율성,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잡힌 관점으로 균형 성과를 좀 만들어내는, 균형 성과 지표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삼성복지재단에서 사업 신청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기관의 철학, 또 제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향 가치 등을 반영해야 되고요. 또 과정평가, 결과평가, 또 단기성과와 장기성과를 모두 실시하도록 제시하는 것 등은 바로 이러한 균형성과 지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개념과 동일한 부분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그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포잘들이 바로 이러한 균형성과 지표의 어떤 입각한 어떤 표준 개념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프로그램에서 특히 이제 효과성도 강조하기도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지역사회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어떤 사회의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내거나 또 그러한 것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산되고 같은 기관들로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사업을 하고 계신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고 파급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어떤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좀 필요하게 또 그런 것도 평가의 어떤 관점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성과 효율성,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어떤 과정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성과 지표로서 관점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나가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실험 설계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거의 다 이제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조사 설계 중에서도 다양한 뭐 중복되어 있는 것들보다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 1년 또는 길어야 뭐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대개의 경우 사회복지 제안에서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뭐 단기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실행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때문에 어떤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어떤 그 실험 설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가 전, 또 참가 후, 그 다음에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비교 검토함으로써 변화에 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당초 예상했던 목적이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 다음에 그 실험에 참가했던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어떤
사례로서 실험 설계로서 단일 사례 실험 설계들을 많이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여러 성과 산출물들을 통해서 알아서 판단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로 보여주었었던 경향들이 많은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통한 사회복지가 강조화되면서 현재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량화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다음 그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 아니면 다양한 재정지원처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 자신들이 제공한 재원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했고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또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좀 보여달라.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보여달라라는 어떤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프로그램 평가에 실험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험 설계에 의해서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 수치를 줌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실험 설계를 아시는 것, 또 이런 실험 설계 이해를 통해서 추후에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역량 중에 또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통제, 조작, 비교라는 세 가지 틀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프로그램에 의한 변화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에 의한 아니면 성숙에 의한 변화인지 아니면 외재적인 어떤 다른 어떤 효과에 의한 변화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여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서 보이시면 여러분들 교재 63페이지 상부의 그림 1-11 실험조사 설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을 때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 도시의 인구 집단, 뭐 문제 집단,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집단,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빨대기 형식의 과정을 거쳐서 클라이언트 참가자를 모집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떤 실험 설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높여줄 수 있냐를 구별하는 것은 이 참가자들의 랜덤하게 난선화라고 하는 건 무작위로 골라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참가자 선생님들이 한 20분이셨다. 그러면 실험 집단에는 뭐 반을 10명을 배정을 하고 통제 집단에 10분을 배정을 하는데 이 배정하는 것이 어떤 계획이 아니라 무계획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냥 뭐 난수표를 이용한다거나 뽑기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뭐 어느 분이 실험 집단인지 어느 분이 통제 집단인지는 알려드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무작위로 실험 집단의 10분, 통제 집단의 10분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T 사전검사 그 다음에 T2는 보통 이제 실험에서는 T2, 뭐 T2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전검사, 사후검사,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야기한 제안했던 프로그램들의 실행을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은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전에 사전검사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실행한 후에 두 번째 프로그램 실행 후에 사후검사를 하게 되시는 거죠. 통제 집단은 사전검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변화된 일정 시간 후에 똑같이 실험 집단과 동일한 시기에 사후 검사를 또 하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한 비교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실험 집단의 평가,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의 실험 후에 평가를 비교를 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 변화에 대한 사전 사후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검증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이 바로 실험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수량, 도식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랜선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실험 집단을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O1, X, 이건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O2는 사후에 평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R, 난선화 평가한 통제 집단에 대해서 사전 검사 후에 프로그램 없이 사후 검사를 하는 것. 그래서 요 차후에 이 결과들을 평가하는 것, 비교 평가하는 것, 예,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비교해서 양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건지, 외부의 어떤 요인이 없이 순수하게 프로그램 통에 대한 어떤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내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이러한 그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단일 사례 연구에 예가 많은데요. 보통 이렇게 도표로 표현드리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적 행동의 빈도가 실험 전, 기초선이라고 하는 건 실험 전, 그 프로그램 개입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O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입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X, 그 다음에 B, 이것이 O2, 사전, 사후, 그 다음에 이것이 프로그램의 개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에 있어서 그동안 표적 행동이 평균선을 구해보니 보통 17번에서 13번 사이에 있었는데 평균선이 약간 15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프로그램에 계획을 세웠던 이 부분을 프로그램에 개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니 표적 행동의 빈도가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 뚝 떨어졌죠. 평균 15에서 여기 보시면 평균 10까지도 떨어지고 11, 평균 10, 11 요 선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개입이 끝난 후에 지내다 보니 이 프로그램의 성과로서 결과물들이 오히려 표적 행동의 빈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표로도 표현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입 전에는 문제 행동이 평균 표적 행동의 빈도가 15번이었었는데 프로그램의 개입이 끝난 후에는 약 한 10회 정도의 문제 행동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15회에서 10회로 줄어서 5만큼의 문제 행동의 그 빈도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단일 사례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아까 평가 방법에서 총괄평가나 종합평가, 메타평가를 통해서 사회적인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런 방법에 있어서도 그 사례 연구나 이런 것들, 질적인 연구 방법, 질적인 평가 방법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